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잠들고 세상이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 되는 이 깊은 밤,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가 어김없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의 고요한 시간을 서늘한 이야기들로 함께 채워나갈 박슬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익숙한 공간, 바로 우리 자신의 집, 혹은 매일 걷는 일상의 길모퉁이에서 그 안전함이 깨어지는 바로 그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밤, 낯선 소리가 들려오고 누군가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들이죠. 오늘의 사연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불안감을, 때로는 차가운 분노를,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를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자극적인 묘사보다는 스며드는 불안감과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감정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한 상태라면 이 이야기들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남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주변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오직 제 목소리와 당신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도록 말이죠. 오늘 밤 첫 번째 사연은 강서연 씨가 보내주신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 어떻게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친절한 이웃이 건네는 따뜻한 음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 씨의 기억을 따라 서울 연희동의 어느 조용한 주택가, 낡은 집 2층에 위치한 그녀의 작은 안식처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밤 박슬기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강서연 씨의 이야기는 지난 2월 그녀가 서울 연희동의 한 조용한 주택가, 낡은 주택을 개조한 건물의 2층으로 막 이사를 왔을 때 시작됩니다. 그녀는 본래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에게 그 작은 원룸은 처음으로 갖게 된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이었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평화와 고독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아래층에 살고 계셨는데 서연 씨의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친절하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가끔은 수다스럽고 조금 참견이 많으시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정겹게 느껴질 정도였죠. 할머니는 조용하고 집세도 밀리지 않는 서연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따금씩 할머니는 손수 만든 음식들을 그녀의 방문 앞에 놓아주시곤 했습니다. 따끈한 국이나 정갈한 밑반찬들이었죠. 언제나 음식 위에는 스마일리 페이스가 그려진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한번 노크하고는 조용히 사라지셨고 서연 씨는 문을 열어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가 빈 반찬통을 문 밖에 내어놓으면 점심때쯤에는 그것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서연 씨는 오히려 그런 방식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재택근무를 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그대로의 조용하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이 되면서부터 그 평온한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숟가락 하나, 빨래통 속 양말 한 짝, 혹은 새로 사둔 두루마리, 휴지 한 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정신이 온전한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딱 충분할 만큼의 그런 사소한 분실이었습니다. 때로는 물건들이 제멋대로 옮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침 내내 사용한 적 없는 칫솔이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늘 소파 위에 두던 텔레비전 리모컨이 부엌 식탁 위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활짝 열어두고 말리던 샤워 커튼이 돌아와 보면 굳게 닫혀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 모든 것을 이사 후에 스트레스 혹은 새로 먹기 시작한 항불안제 때문일 것이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그 약은 부작용으로 그녀를 지독하게 졸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실제로 낮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한창 드라마를 보던 중간에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4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야 깨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잠결에 그랬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집주인 할머니는 그녀를 위해 그리스 샐러드와 직접 만든 드레싱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녀는 감사히 저녁을 먹었고 그 후로는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아마도 약기운과 함께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몽롱한 정신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침대 한쪽이 이상하게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버릇이 아주 고약한 편이 아니었고 어릴 적부터 항상 침대의 오른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가 단 한 번도 누운 적 없는 침대 왼쪽에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시트가 구겨져 있고 이불이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움푹 파인 자리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온기를, 마치 누군가가 바로 몇 분 전까지 그 자리에 누워 있다가 자신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황급히 자리를 뜬 것처럼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아파트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든 옷장과 수납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대 위에 남겨진 낯선 온기는 결코 그녀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그녀가 잠든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바로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 누군가 바로 곁에 누워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그날 이후 강서연 씨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매 순간 자신을 옥죄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찬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그날의 일이 그저 자신의 착각이었을 것이라고, 혹은 너무 피곤해서 꾼 악몽이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들은 점점 더 대담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속옷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세탁해서 넣어둔 서랍 속에 속옷들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빨래 바구니에 넣어둔 아직 세탁하지 않은 속옷들까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불쾌한, 변태적인 누군가의 침입을 암시하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칫솔은 어김없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희미하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치약과는 다른 낯선 향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빗기 위해 집어든 머리빗은 축축했고 그녀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 엉켜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 안 전체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도 퀴퀴한, 마치 남성의 땀 냄새와 오래된 옷가지의 냄새가 뒤섞인 듯한 그런 사양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주로 아침에 강하게 느껴졌다가 그녀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낮 동안에는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치 밤사이에 누군가가 이 공간에 머물렀다가 떠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서연 씨는 자신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죠. 이제 겨우 독립해서 잘 지내는 줄 아셨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혹은 그분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불안과 공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5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 안을 확인해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가방 하나를 급하게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며칠만이라도 집에 가 있어도 되겠냐고 애원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댐이 무너지듯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라진 물건들, 흐트러진 침대, 정체 모를 냄새, 그리고 오늘 느꼈던 그 끔찍한 불안감까지 입 밖으로 그 모든 것을 내뱉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녀만의 망상이 아닌 명백한 현실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의 얼굴도 점차 심각하게 굳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딸의 아파트에 가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당장 경찰에 신고했다. 너는 절대 그 집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도를 채 지나치지도 못했습니다. 서연 씨가 그토록 깨끗하게 관리했던 하얀색 벽지 위, 그녀의 눈에 띄는 모든 공간에 검은색 유성 매직으로 쓴 끔찍한 글씨들이 가득 휘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와. 보고 싶어, 자기야. 왜 나랑 얘기 안 해? 우리는 하나야. 그것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일기장 같기도 했고, 혹은 그녀를 향한 뒤틀린 소유욕과 집착을 드러내는 협박 편지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서연 씨가 겪었던 모든 기이한 일들의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그녀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서연 씨의 아파트 벽에 휘갈겨진 끔찍한 글씨들을 보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정밀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듯했지만 곧이어 그들은 모든 미스터리의 근원지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복도에 있는 작은 창고, 그 안쪽 온수기 뒤편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침낭 하나와 함께 과자 봉지, 휴지 뭉치, 그리고 서연 씨의 것이 분명한 속옷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머리빗과 샤워실 배수구에서 모은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뭉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집요하게 파고든 병적인 집착의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래층에 사는 집주인 할머니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서연 씨에게 주었던 음식물들을 수거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넨 거의 모든 음식에는 소량의 신경안정제 혹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그토록 피곤해하고 낮잠에 시달렸던 이유가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약물에 중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은 집주인 할머니의 아들 현민이라는 남자를 체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현민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몇 달 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위층에 새로 이사온 조용한 세입자 서연 씨에게 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여분 열쇠를 훔쳤고 매일같이 어머니가 서연 씨에게 전해주는 음식에 몰래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약 기운에 깊이 잠들고 나면 그는 자신의 집처럼 그녀의 아파트에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그의 진술은 서연 씨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연 씨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매일 밤 잠든 그녀의 곁에 누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어깨에 입을 맞추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가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그에게 녹화된 진술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서연 씨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화면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남자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그림자조차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삶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식을 먹고, 그녀의 샤워실을 쓰고, 그녀의 물건을 만지고, 그리고 그녀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동안 바로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완벽하게 침범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현미는 결국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몇 달간의 치료 감호 후 사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감을 느껴야 마땅했습니다. 어쩌면 기뻐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서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동네 마트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저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한 남자를 위해 슬퍼했어요. 어쩌면 그가 병들기 전의 모습, 어딘가에 존재했을지도 모를 그의 온전했던 모습을 위해 울었는지도 모르죠. 아주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서연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문을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결코 이웃이 건네주는 음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정말로 혼자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가능성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강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이 어떻게 한순간에 공포의 무대로 변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일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때로는 가장 친절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협이 항상 우리의 공간을 비밀스럽게 침범하는 방식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외로움이나 지루함 혹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안고 그 위협을 향해 걸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밤 두 번째 사연은 최유라 씨로부터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겉보기에 평범했던 한 번의 만남이 어떻게 위험한 상황으로 변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야기는 유라 씨가 21살이었던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녀는 좋지 않았던 연인 관계를 막 정리한 후 정신적으로 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와서 전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 외에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외로운 상황이었죠. 그녀는 진지한 관계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가볍게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랠 친구라도 만들고 싶은 마음에 한 소개팅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25살이라고 소개한 시온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앱을 통해 간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밴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밴드 멤버들과 함께 한 주택에서 합숙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음악이라며 유튜브 링크 하나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 링크에는 밴드 멤버들로 보이는 남자 5-6명이 악기를 연주하는 스틸 이미지와 함께 여러 가지 스타일이 뒤섞인 독특한 음악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유라 씨의 취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간 그의 연락이 없자 유라 씨는 그와의 인연은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창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미안했다는 사과와 함께 그날 저녁 자신의 집 마당에서 친구들과 밴드 멤버들을 모아 바비큐 파티를 할 예정인데 혹시 놀러 올 수 있겠냐는 갑작스러운 초대였습니다. 솔직히 유라 씨는 그의 말을 전부 믿지는 않았습니다. 밴드 매니저가 그들에게 살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과장처럼 들렸죠. 아마도 아는 술집 사장님이 가게 하우스밴드로 연주해주는 대가로 월세를 할인해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그녀는 짐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그것도 여러 남자들이 모여있는 파티에 혼자 가는 것은 절대 사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너무나도 지루했고 외로웠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에 자신의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파티에 여자친구들도 많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으니까요. 그가 알려준 동네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지도 앱으로 확인해보니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사는 집들이 많아 보였고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직장에서 지하철로 몇 정거장 되지 않는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유라 씨는 그에게 아직 잘 모르는 사이라 조금 불편하니 아주 잠깐만 들렀다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열리는 파티에만 잠시 함께 있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완전히 괜찮다고 흔쾌히 대답했고 그 말에 그녀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집 안에 들어가 화장실을 써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퇴근 시간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파티에 불쑥 나타나는 것이 어색했던 그녀는 시훈 씨에게 혹시 근처 지하철역으로 자신을 마중 나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역시 집에서 가깝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유라 씨는 자신이 퇴근하는 시간과 지하철역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안고 약속 장소인 그 낯선 동네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이었던 오후 5시 30분. 최유라 씨는 그 낯선 동네의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시윤이라는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조금 늦을 것 같다며 먼저 동네 쪽으로 걸어오고 있으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느낀 첫 번째 작은 위험, 신호였습니다. 마중을 나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는 낯선 동네로 혼자 걸어 들어오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그곳까지 온 이상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대로 거대한 역 주차장을 가로질러 동네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을 반쯤 건넜을 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어슬렁거리며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독특한 옷차림,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나팔바지와 긴 머리, 덕분에 멀리서도 그가 시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두 번째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앱 프로필 사진과는 꽤 달라 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20대 중반의 앳된 모습이었지만 눈앞의 남자는 적어도 그보다 대여섯 살, 어쩌면 10살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사진 보정을 심하게 했거나 아주 오래전 사진을 쓰는 거겠지. 유라 씨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친구를 사귀러 온 것이지 그의 외모를 평가하러 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또한 그가 이미 술에 꽤 취해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바비큐 파티를 주최하는 중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의 집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라 씨는 다시 한번 그에게 집 안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태연하게 뒷마당으로 가려면 어차피 집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 말은 명백히 처음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이미 집 앞까지 온 상황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곧바로 현관문을 닫고 안쪽의 잠금 장치까지 철컥 소리를 내며 걸어 잠갔습니다. 그 소리에 유라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바비큐 파티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도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죽은 듯 고요했고 거실의 인테리어는 밴드 활동을 하는 젊은 남자들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중년 여성의 취향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집이 그의 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 댁인데 지금 잠시 비어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녀는 창문을 통해 뒷마당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비큐 그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바비큐 파티는요? 그녀가 묻자 시우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밴드 멤버들이 아직 투어에서 돌아오는 중인데 밴이 고장나서 조금 늦는데 곧 도착할 테니 우리끼리 먼저 파티를 시작하고 있자고. 그럼 당신은 왜 밴드랑 같이 투어에 가지 않은 건데요? 그녀가 되묻자 그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횡설수설한 대답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라 씨는 더 이상 이 남자가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이 남자가 그저 거짓말쟁이가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신적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낯선 남자의 집에, 그것도 안에서 굳게 잠긴 집에 그와 단둘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힘도 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취한 사람의 그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라 씨는 굳게 잠긴 현관문과 자신을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윤이라는 남자 사이에서 자신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유라 씨가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일단 그의 말에 따르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집 구경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부엌, 그리고 굳게 닫힌 침실 문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집에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지하실로 이끌었을 때 그녀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계단을 내려가자 텅 빈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우리 밴드 합주실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지하실 한쪽 구석에는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기묘한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육점의 냉장 창고에서나 볼 법한, 겉에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구조의 두껍고 투박한 방음문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집 지하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이었죠. 시우는 그 문을 열고는 그곳이 자신들의 방음 스튜디오라고 말했습니다. 유라 씨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기타와 앰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매트리스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드럼 세트나 제대로 된 녹음 장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구경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 그 순간 유라 씨는 자신이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시우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녀를 따라 올라오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그저 구경시켜주려 했을 뿐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이 잠긴 집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 척하며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윤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한 병 더 꺼내 마시는 동안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바로 그때 시윤이 맥주가 다 떨어졌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유라 씨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맥주 사러 나갈까요? 파티에 맥주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혹시라도 그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실 가능성에 흥미를 느끼는 듯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라 씨는 몇 달 만에 마시는 바깥 공기처럼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혼자 들어가기를 바랐지만 그는 끈질기게 그녀까지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후 그녀는 마지막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편의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약국을 가리키며 급하게 살 물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용품 같은. 남자가 따라 들어오기 민망한 물건을 핑계로 댔죠. 그리고는 약국에는 술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술에 취한 그는 그 말을 믿었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유라 씨는 약국 안으로 들어가 그가 포기하고 떠나기를 바라며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약국 안을 하염없이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도 보지 않은 채 텅 빈 눈으로 그녀가 있는 약국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마침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그들 바로 뒤에 바싹 붙어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운을 향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집에 가세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시운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당황한 듯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운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결말이었지만 유라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그가 사라진 반대 방향 지하철역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소개팅 앱에서도 그의 프로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라 씨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날 그 집 냉장고에 맥주가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그 소리 없는 지하실 방음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작은 운과 순간의 기지가 우리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 밤 박슬기가 들려드릴 마지막 사연은 우리에게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누군가가 명백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익명을 요청한 윤재혁 씨가 보내주신 한밤중 길 위에서 겪었던 아찔한 경험담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를 방관자의 입장에 세우고 침묵과 행동 사이에 그 무거운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재혁 씨는 당시 22살의 청년이었고 서울의 이태원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태원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활기 넘치지만 동시에 밤이 되면 온갖 기묘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도 그런 평범한 밤 중 하나였습니다. 자정이 막 되기 전 재혁 씨는 이태원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10분 남짓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대부분 텅 비어 있어 그의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먼 가로등 불빛과 자신의 발걸음 소리에 집중하며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앞에서 한 남자가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덩치가 큰 항공 점퍼에 낡은 검은색 부츠를 신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좌우로 비틀거리며 걸었고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역시는 그저 이 동네의 흔한 괴짜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무시하려 애쓰며 오늘따라 이어폰을 집에 두고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섞지는 않았지만 어색하게도 거의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말을 걸기에는 너무 멀고 편안함을 느끼기에는 너무 가까운 그런 불쾌한 침묵의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앞쪽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제 역시 또래로 보이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영락없는 대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두꺼운 전공 서적으로 보이는 책 몇 권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스쳐 지나가며 가볍게 목례를 했고 이내 그들 바로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남자의 알아들을 수 없던 흥얼거림이 뚝 그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향해 일부러 꾸민 듯한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왜 도깨비의 전통 혼례법에 대한 책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의 뜬금없고 기괴한 질문에 제 역시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민속학을 공부하고 있어서요. 그러자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민속학 전문가입니다. 그의 행색이나 말투는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였습니다. 제 역시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는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들거나 대립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투, 그의 몸짓,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여자를 훑어보는 그 노골적인 방식에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반지작거리는 척하며 그들의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금세 교양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 점점 더 사적이고 집요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동네 사세요? 혹시? 혼자 사시고요. 룸메이트는 있고요. 그의 목소리 톤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사적인 영역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제 역시는 여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안은 책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남자는 집요하게 그녀의 속도에 맞춰 따라붙으며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제 역시가 사는 골목길 입구가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이제 그녀의 바로 옆에 바싹 붙어 걷고 있었고 여자의 얼굴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 역시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그의 마음속에서 침묵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입구에서
윤재혁 씨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정체 모를 남자에게 끈질긴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른 척하고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의 양심이 그리고 본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뒷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남자는 이제 여성의 바로 옆에 바싹 붙어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대편에 있는 그의 왼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칼이나 과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번뜩이는 길고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재혁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희롱이나 추행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아주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칼을 든 남자는 재혁 씨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다니 하는 듯한 노골적인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재혁 씨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꺼져.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재혁 씨는 이전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길 건너편 어둠 속에 반쯤 잠겨있는 검푸른 색의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남자. 운전석의 남자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재혁 씨를 향해 한 손을 들어 칼을 든 남자와 똑같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재혁 씨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괴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이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을 노린 잘 짜인 덫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으며 온몸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금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기 직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잡지에서 읽었던 곰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집을 커 보이게 하고 최대한 큰 소리를 내라. 아, 재혁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는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들고 미친 사람처럼,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드러내고 온몸의 근육을 떨며 칼을 든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광기에 가까운 행동에 칼을 든 남자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재빨리 칼을 코트 안으로 숨기고는 길 건너편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자동차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남자는 그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동차는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길 위에는 비현실적인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재혁 씨에게 희롱당하던 그 여성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에 안은 책을 더욱 세게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재혁 씨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남자나 자동차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었을 때 제 역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던 탓인지 아무것도 명확하게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저를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보다 어쩌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 역시는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제가 이어폰을 챙겨 나갔더라면, 만약 제가 그들의 대화에 신경 쓰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칼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함정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저 길 위에서 사라진 또 다른 실종자 중 한 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그날 한 젊은 여성의 인생을 구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주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윤재혁 씨가 이태원의 밤길에서 겪었던 오싹하고도 강렬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밤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모두 막을 내립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의 집,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 그리고 익숙한 귀갓길.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들은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공간과 순간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낯설고 위험한 부대로 변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 편의 사연을 통해 각기 다른 형태의 인간이 주는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강서연 씨의 이야기는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침범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친절한 집주인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음식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던 정체 모를 방문객. 그녀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유령이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닌 살아 숨쉬는 인간일 때 그 공포가 얼마나 더 현실적이고 집요하게 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유라 씨가 들려준 수상한 바비큐 파티 이야기는 외로움과 호기심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다른 상대의 모습, 지켜지지 않는 약속, 그리고 명백한 거짓말들. 그녀의 이야기는 위험 신호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심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거짓임을 깨달았을 때의 아찔한 공포를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지하실의 그 기괴한 방음 스튜디오는 만약 그녀가 마지막 기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재혁 씨가 이태원 밤길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방관자와 행동하는 자 사이에 그 무거운 도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직감과 최소한의 용기는 한 여성의 인생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칼을 든 남자와 길 건너편 차 안에서 그를 지켜보던 또 다른 남자의 존재는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잘 짜인 범죄 계획이었음을 암시하며 우리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구원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침묵이 때로는 악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편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른 상황 속에서 펼쳐졌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악의와 그로 인해 우리의 안전한 세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 속 괴물들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며 때로는 친절한 미소 뒤에 칼날을 숨기고 있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때로는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의 어두운 단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사연의 주인공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그 쎄한 느낌, 그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야말로 어쩌면 위험을 감지하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중요한 감각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 이처럼 무겁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의 용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실 때 부디 당신을 둘러싼 공간이 주는 안락함 속에서 진정한 위안을 찾으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밤을 채우는 고요함이 그 어떤 수상한 그림자도 없이 온전히 평화롭기만을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이 드리운 그림자 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그림자들도 존재합니다. 더 오래되고 더 불가사의한 그림자들이죠. 다음 어느 밤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장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낡은 교도소나 과거가 묻히기를 거부하는 황량한 공동묘지 같은 곳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밤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만날 그날까지 저희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 일동은 당신의 평안한 밤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부디 안전하십시오. 윤재혁 씨가 이태원의 밤길에서 겪었던 오싹하고도 강렬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밤 어둠 속의 시선, 고요 속의 발소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막을 내립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홀로 깨어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 편의 사연을 통해 야간 근무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기 다른 형태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파주 자재 창고에서 일했던 이준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시선이 주는 공포와 함께 인간의 집요한 악의가 얼마나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동료가 떠나가고 사건이 묵살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무력감과 함께 현실의 씁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 택시기사 박철수 씨가 겪었던 이야기는 움직이는 밀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낯선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숨막히는 공포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목적지 없는 손님, 황량한 공단 지역으로의 야간 운행, 그리고 차 안을 가득 채웠던 그의 섬뜩한 속삭임들. 철수 씨가 기지를 발휘해 주유소에서 탈출하고 그 남자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결말은 어쩌면 그가 정말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묘하고도 불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다는 아찔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재혁 씨가 이태원 밤길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방관자와 행동하는 자 사이에 그 무거운 도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직감과 최소한의 용기는 한 여성의 인생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칼을 든 남자와 길, 건너편 차 안에서 그를 지켜보던 또 다른 남자의 존재는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잘 짜인 범죄 계획이었음을 암시하며 우리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구원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침묵이 때로는 악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편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른 상황 속에서 펼쳐졌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악의와 그로 인해 우리의 안전한 세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 속 괴물들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며 때로는 평범한 얼굴 뒤에 칼날을 숨기고 있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시선, 고요 속의 발소리는 바로 이처럼 때로는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의 어두운 단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사연의 주인공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그 쎄한 느낌, 그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야말로 어쩌면 위험을 감지하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중요한 감각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 이처럼 무겁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의 용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실 때 부디 당신의 공간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밤을 채우는 고요함이 진정으로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이 드리운 그림자 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그림자들도 존재합니다. 더 오래되고 더 불가사의한 그림자들이죠. 다음 어느 밤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장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낡은 교도소나 과거가 묻히기를 거부하는 황량한 공동묘지 같은 곳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어둠 속의 시선과 고요 속의 발소리를 찾아 떠날 그날까지 저희 어둠 속의 시선, 고요 속의 발소리, 일동은 당신의 평안한 밤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부디 안전하십시오.